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크기로 발등을 찍혀 감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전 최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어딘가에 풀어놓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질까 싶어서요.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딱히 엄청나게 행복하거나 다 가진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나름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할 만큼의 여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은 없이 자랐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학교를 나와 남들이 들었을 때 우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시는 당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에 취직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평범하게 연애 후 결혼했어요.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2년간 연애하고 결혼한 거겠죠. 막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아유,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런 적 있어? 아니, 나도 그런 적 없어.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연애도 평범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모자람 없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꼭 그걸 따라서 한 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의 배경도 저와 비슷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내는 외동으로 커서 형제가 있는 저보단 조금 더 외롭게 컸다는 점일까요? 아내도 그냥저냥 평범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딱히 일상에 불만이나 불행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그건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32, 아내는 31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5년 정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35이 넘어가면 노산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35이 되던 해 아내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꼭 낳지 않아도 돼.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라 몰라. 그리고 난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야. 아낸 외동으로 외롭게 커서 그런지 단란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늘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적어도 둘은 꼭 낳고 싶어 했어요. 서로 외롭지 않게 말입니다. 여보, 여보, 나 임신했대. 어느 날 퇴근을 하자 그렇게 말하며 울면서 저에게 안기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저희 딸은 우리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힘들게 얻은 만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벌써 6살이네요. 지금도 너무너무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아낸 둘째도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둘째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를 정말 잘 키우자. 어, 나 진짜 우리 딸 잘 키울 거야. 둘째를 갖기로 한 걸 포기하던 날 아내와 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론 다시 여느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그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냐? 그게 정말 최고의 복인 거야. 아무나 못 누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무탈하고 평범한 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더라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유민.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그야말로 불알 친구. 우리 와이프는 매일 돈 달라 난리다 난리야. 오민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정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나름 평범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보다 살짝 힘든 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난 네가 진짜 부러워. 사실 저와 우민이는 별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아주 조금 괜찮은 정도였고 학교도 정말 한 끗 차이. 그리고 다니는 회사도 비슷비슷했어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제가 가진 것들이 살짝 더 낫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민이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았어요. 네가 나보다 낫잖아. 넌 잘났으니 괜찮아.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잘나고 또 그 친구와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뒷목을 긁었지만 아무튼 그런 우민이네와 저희 부부는 꽤 친한 편이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밥을 먹거나 나들이 가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 말입니다. 와이프들끼린 꽤 죽이 잘 맞는지 자주 만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그 일이 있기쯤엔 꽤 오랫동안 부부 동반으로 만난 적이 없긴 했어요. 저와 제 친구가 그리고 아내들끼리 따로 만난 적은 있어도 말입니다. 친구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 문제로 아내가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오늘 집으로 좀 빨리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무슨 큰일 생겼어? 큰일! 큰일이지. 일을 하는 와중에 전화가 와선 다짜고짜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목소리가 상당히 상기되어 있어서 당장 말하지 않으려는 아내를 채근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이러고 전화 끊으면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퇴근이 늦어진다니까.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말에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말을 하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어. 노력해 볼게. 나 임신이래. 뭐? 정말 화들짝 놀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덕에 일을 하던 직원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방금 병원 나오는 길이야. 벌써 3달이나 됐대. 생리가 너무 늦어지고 몸 상태가 이상해서 오늘 산부인과 왔거든. 근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설마 임신일까 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이제 와서. 아내도 마흔을 넘긴 나이였거든요. 30대에도 그렇게 노력해도 가져지지 않던 아이가 마흔이 넘어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을 거로 생각한 거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나 어떡해.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너무 기뻐하는 게 휴대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오늘은 무조건 일찍 갈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너무 큰 목소리로 놀란 나머지 동료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막상 말하려니 조금 쑥스러움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이야기했어요. 사무실 식구들도 너무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케이크, 큰 꽃다발을 사들여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안 봤으면 정말 안 믿었을 거야. 세상에 나한테 몰래카메라 하는 기분이었다니까. 그렇게 말하며 또 울먹이는 아내를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끼리 소소하게 축하했어요. 딸아이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말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동생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꿈만 같은 행복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주말에 우민이와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했어요. 아내와 데이트하려고 말이죠. 무슨 일이길래 약속도 취소해? 다음에 만나면 이야기해줄게. 출근해서도 콧바람을 불며 일을 하고 있으니 동료들이 그렇게 좋냐며 한마디씩 할 정도로 아내의 임신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전 행복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네? 뭐라고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아내가 있던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거의 울면서 이야기했던 거 말곤 그때의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놀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려 아내가 있다는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정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사하길 아무 일이 없길 이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그거 하나면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발을 덜덜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다 죽은 듯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미니야. 정말 깜짝 놀라 그렇게 아내 이름을 소리치듯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아내 링거를 꽂은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에게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김민희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제가 남편인데 저희 아내 괜찮나요? 많이 다친 거 아니죠? 조금 전 놀랄 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 떨렸어요. 선생님의 입에서 아내가 어떤 상태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진 정말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그 모습에 선생님이 한숨을 한번 쉬더군요. 저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내분은 무사합니다. 검사 다 했는데 팔이 부러지신 거 외에는 크게 다치신 곳도 없고요. 금방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의사분이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문제가 있다는 말에 다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그 모습을 보던 선생님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뒷말은 듣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산하셨습니다. 아내가 무사한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인 일이었지만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슬퍼할 아내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어요. 아직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자는 아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아내가 덜 슬퍼할 거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고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힘들었어요. 슬퍼할 아내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말을 해야만 했기에 아내가 깨어난 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안 돼. 안 돼, 여보. 안 돼. 아낸 그렇게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저 자신을 달랬어요. 난 정말 당신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여보, 우리 아이가 2년이면 다시 찾아올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응?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진정하고 저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였어요. 병원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찰분들이셨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경황이 없어 아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제야 그런 생각이 들어 사고의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어요. 뺑소니입니다. 네? 뺑소니요? 아내를 친 차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골목이라 CCTV가 있어도 화질이 좋지 않아 추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지만 금방 잡을 수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경찰분들에게 꼭 좀 잡아달라 부탁했어요. 처음에 뺑소니란 말을 들었을 땐 그냥 화가 난 정도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저희의 아이를 잃게 된 이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최대한의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아내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확 나타났어. 정말 갑자기여서 기억도 잘 안 나. 어떤 미친놈이 그 골목에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을 치고 달아나?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정말 가만 안 둬. 아내가 사고가 난 곳은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이었습니다. 거기선 이런 사고가 날 수 없었어요. 구조상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또 달아나기도 힘들거든요. 그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그런 놈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아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날 밤은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보며 목격자가 있는지 이곳저곳 물으러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찰분들이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겠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범인은 생각보다 쉽게 잡혔어요. 애초에 달아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멍청했던 거죠. CCTV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경찰서로 오시죠.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회사의 이야기에 반차를 쓰고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저희 집 사정 아시는 회사분들이 다행히 다 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아직 몸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여서 일단 저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새끼인지 얼굴이나 좀 보자. 경찰서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들어간 경찰서 안에 범인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물이 그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재수 씨가 어떻게 여기에... 너무 놀라 손도 그리고 목소리도 덜덜 떨려왔어요. 그곳엔 오민이의 부인, 제 아내와도 친한 재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는 분이세요?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경찰분이 와서 물으시더군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그 반응에 경찰분들이 놀라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그냥 뺑소니 아닌가 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제 대답에 호들갑을 떠는 경찰분들의 소린 이미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너무 의외의 인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인물에 놀라서 제 정신이 멍해졌거든요. 경찰서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다짐들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냥 사고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제 그 질문에 재수 씨는 저를 잠시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뭔가 결연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곤 비장한 말투로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사고 내고 도망친 거 맞아요. 바로 재수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왜요? 제 그 물음에 재수 씨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이야기니까 저한테 들으시는 게 낫겠죠. 그 인간들은 분명히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게 대체 무슨... 그 이후에 재수 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좀 잊고 싶은데 뇌리에 박혀서 잊히지도 않아요. 그만큼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란 소리겠죠. 재수 씨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민, 이 개자식이랑 김민희 그년이랑 붙어먹은 거 모르셨죠? 네? 제가 멍하니 되물었어요. 그것들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임신 안 돼서 매일 밤에 오는 아내를 보고서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의 와이프랑 말이죠. 그럴 리가. 재수 씨가 오해한 거 아니고요? 아니 그 둘이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없어 하자 재수 씨는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라며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덜덜 떨려오네요. 아내와 우민이가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의 껴안다시피 해서 걸어가는 모습들과 우민이 볼에 뽀뽀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엄청난 내용의 문자들이었어요.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하고 언급할 수 없는 더럽고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간단히 줄이자면 남편보다 내가 낫지? 라는 우민이의 문자에 당연한 걸 뭘 묻냔 아내의 애교 섞인 답장들과 사랑한다, 언제 보냐, 우린 왜 이렇게 뒤늦게 만났을까 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그 와중에 저와 재수 씨에 대한 불만과 욕들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내내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더군요. 그만큼 충격으로 뇌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재수 씨는 오민이가 바람이 난 건 알았지만 그 상대가 아내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전부터 어렴풋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로 누군지 알아보거나 그 일을 추궁한다거나 할 수 없었던 건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 더 저러는 건가 하는 마음도 들었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세 번째 시험관 시술도 안 됐다는 이야기 듣고 진짜 우울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날도 누군지 모를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서 재수 씨가 하는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찾아서 내가 그 두념놈 인생 조져버리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언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대수 씨가 휴지를 뽑아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경찰분들도 충격받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다 있나 싶었겠죠. 언니가 상대라는 거 확인하고 진짜 한 번 더 무너졌거든요. 그동안 내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알면서. 심지어 제가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재수 씨는 그래서 아내에게 따지기 위해 우리 집으로 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아내를 보니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쳤다고요. 우발적으로 하신 거네요. 가만히 듣고 있던 경찰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재수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이어진 조사 내용을 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전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아니,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대로 경찰서를 나왔거든요.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 한동안 멍하니 정처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한꺼번에 겪고 마치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멍하고 또 현실 감각이 없어서 처음엔 화도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와? 그리고 늦게 병원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에게 어딜 다녀오냐고 묻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그제야 아, 이게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그 전에 슬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제 아내와 제 친구를 동시에 잃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당신이 우니까 나도 다시 눈물 나려고 하잖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나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우는 건 줄 알고 저를 달래주더군요. 아내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거부감과 함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도 없는 속을 개어내며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과는 이제 얼굴을 보고 살 수 없겠구나. 절대 용서할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 보겠다는 제 말에 서운해하는 아내를 병원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에게 맡겨둬서 아무도 없는 딸아이의 빈방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로 말이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경찰서로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 아내의 눈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랑 경찰서 가야 돼. 왜? 아, 뺑소니범 잡았대? 어, 그래서 경찰이 당신이 와서 상황 진술을 좀 해야 한다고 하네. 당연히 가야지. 근데 누구래? 어떤 놈이래? 여자야. 여자라고? 세상에 겁도 없이. 아낸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그리고 말에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해. 우리 아기 이렇게 만든 그 사람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용서는커녕 본인이 무릎을 꿇어야 할 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경찰서로 가는 내내 분노하던 나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내는 자신을 친 뺑소니범이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도 정말이지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재수 씨를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가 왜 자신을 쳤는지 다 알아챈 것 같더군요.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어제 알았어. 재수 씨가 그랬더라고. 그러고는 싸늘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감정 없는 투로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거기에 대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그동안 재밌었냐? 그렇게 소원이고 염원이던 불같은 사랑? 아는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그곳에 우뚝 서서 입만 뻥긋거렸어요. 그러고는 곧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야, 오해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저에게 매달리며 거의 우는 얼굴과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 사람에게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아내를 뿌리쳐내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연인 내가 키워. 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아내가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자기야,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진짜 죽을 죄 지었어. 내가 미친년이지. 어떻게 당신이랑 아연이를 두고.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게.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제발 여보. 왜 이래? 둘이 그러고 다니면서 들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야? 어? 아내가 그렇게 울며 싹싹 빌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우민이가 서 있더군요.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니 친구였던. 아니 이게 무슨... 영문을 모르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경찰서의 모든 광경을 보고 사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으니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저와 아내를 보고 있던 재수 씨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내가 너네 둔 연눈 바람 피우는 거 알았거든? 그것도 3년씩이나. 그래서 언니한테, 아니 전현한테 따지러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서 엑셀을 밟았지 뭐야? 그대로 도망갔는데 뺑소니범으로 잡혔어. 그래서 정우 씨가 뺑소니범 잡혔다고 경찰서로 확인하러 오셨고 내가 다 말했어. 니들 바람 피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오민인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눈을 굴리더니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네 얼굴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닥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내 말부터, 무슨 말부터? 니들 둘이서 모텔 드나들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쪽쪽거리고, 네 남편보다 내가 낫니 사랑하니, 어쩌냐니 문자를 주고받은 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뭐가 아닌데, 뭐가?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폭발한 제 모습에 오민이도 아내도 그 자리에선 굳어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뭐 할 말이 없긴 했을 겁니다. 재밌든? 제일 친한 친구 와이프랑 붙어먹는 거? 스릴 있었어? 니들 대가리엔 나랑 재수씨는 없었지? 그냥 니들 즐거운 게 다였지? 어? 여보, 나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둘을 잃었네. 그것도 이런 거지 같은 이유로. 정우야, 니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 난 토할 것 같은 거 지금 간신히 참고 있거든?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엮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내가 그동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거든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는 둘을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힘도 용기도 없었어요. 아이는 미리 어머님께 보내놨었거든요. 구체적이진 않아도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정도는 이야기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짐을 쌌어요. 아내의 짐을 말이죠. 이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여보랑 이혼 못해. 나 아연이 두고 못 나가. 어? 진짜 나 못 나가. 그럴 거였으면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짐 싸서 당장 나가.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니까. 진짜 나 못 나가. 못 나가요.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더군요. 당신 안 나가면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누구랑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 딸이랑 더 못 살겠으니까 데려가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나갈래?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그렇게까지? 너 지금 그렇게까지라고 했어?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자 아낸 놀란 듯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전 울분을 토해냈어요.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그렇게까지야? 어? 넌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그런 짓을 해놓고 그렇게까지란 소리가 지금 나와?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순간도 잊지 못하게 해줘? 네 회사, 네 친구, 네 가족, 너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다 까발려줄까?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깨닫게 해줘? 내가 지금 아연이 때문에 이 약 물고 참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아낸 그제야 사태 파악이 완전히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빌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제가 용서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내가 나갈게. 아낸 그제야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다 싼 아내가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우민이에게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걸 몇 번이고 거절했더니 결국은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정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죽어. 제 단호한 대답에 오민이 놀란 듯 하더군요. 죽으면 네 말 믿어줄게. 정우야, 내가 수십 번도 넘게 상상해봤거든? 제 그 말에 오민이가 가만 저를 바라보더군요. 너를 죽이는 상상. 이어진 제 말에 상당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 놀라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 정도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내 인생, 그리고 우리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야. 오민아, 난 너를 아마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증오할 거야. 그리고 너를 떠올리면 역겨운 기억만 하게 되겠지. 너랑 내가 수십 년 쌓은 우정? 추억? 그런 건 아마 생각이 나지도 않을 거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절대 그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데. 너 같은 새끼를 제일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믿고 의지한 내가 병신이지. 그렇게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다신 얼굴 보지 말자. 언제 어디서든 꼭 불행해라. 뒤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고 나왔습니다. 뭐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전 그 두 사람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언하기 위해 한 번 갔었고 이혼을 합의하는 자리에도 가야만 했으니까요.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희가 왜 이혼하는지를 다 아시게 된 것 같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날 함께 나오셔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으니 말이죠. 아낸 여전히 제가 용서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저의 모습에 포기한 듯 풀이 죽은 얼굴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었어요. 재수 씨와 합의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뺑소니는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재수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형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민이와도 이혼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엔 정말 비밀은 없는지 저희 동창들과 아내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난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동창들에게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민이 욕을 해대는 통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민인 초중고 동창들을 모두 잃었어요. 남자친구들은 어디 무서워서 친하게 지내겠냐며 오민이를 피했고 여자친구들은 재수 씨에게 이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천하의 개새끼가 되어 동창회는커녕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엄마는 어디 갔냐 찾는 아연이를 보며 마음 아파해가며 그 길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아마 딸아이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수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예전 기억은 다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재수 씨는 제가 나오지 않겠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래서 거절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전화했었다고 말이죠. 그전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생겨서 천천히 곱씹어 보니까 제가 정우 씨한텐 사과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런 식으로 그 일을 알게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 일도요. 소중한 생명을 어쨌든 저 때문에 잃으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마 임신한 거 알았으면 홧김이라도 그런 짓은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유산한 걸 알고선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그 부분은 자신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에게 전화했다고 말이죠. 알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저라도 못 참았을 거예요. 심정 다 이해합니다. 탓할 수 없는 문제라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재수 씨는 몇 번이고 더 사과했습니다. 마음에 많이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수 씨에게 오민이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 자식이요? 무슨 염치로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중한 친구면 그 소중한 친구에게 그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 때문에 정우 씨랑 틀어진 거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정우 씨였잖아요. 어찌됐든 이제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뭘 잃었는지 실감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더 이상 친구가 없으니. 친구 부인과 바람을 피운 파렴치한이란 소문이 회사 내에서도 돌았지만 증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소문만 난 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수 씨와 악수했습니다. 어떤 전우애 같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도 아내와 오민이는 몇 번이나 저에게 술에 취해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아직도 너는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계속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냐?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아연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돼? 그건 언젠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영원히 딸아이를 못 보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딸아이가 조금 더 커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면 만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딸아이의 엄마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 무서워했지만 말입니다. 아연이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왜?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긴 아나 보지? 딸아이가 알까 겁을 내는 아내를 보며 웃음이 나오더군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부끄러움과 후회만 남을 짓을 왜 했던 건지. 그건 아내뿐 아니라 우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네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어느 날엔 술에 잔뜩 취해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역겹다. 하도 전화를 해대서 받은 거였거든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조만간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리워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로는 그날 이후로 그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자르듯 끊어낼 수 있는 관계라면 왜 시작부터 그러지 못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가고 영원히 힘들 것 같았던 일들도 어느 땐 흐려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순간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모든 시간이 약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친구는 그 뒤로 한 번의 결혼을 더 했지만 그마저도 이혼당해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해주는 동창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지 말라고 해도 그 자식이 못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냐며 굳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집 어르게 못 준다고 이번에도 바람을 피워 이혼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진작 그런 새끼인 걸 몰라봤을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런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제일 친한 친구로 살았는데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동네와 회사에 뒤늦게 소문이 다 난 모양이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딸아이 문제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재수 씨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아이를 가져서 그토록 바라던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아연이 워낙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서 오랜 시간 보지 못한 채로 커 엄마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네 엄마가 몹시 나쁜 사람이었다고 주기적으로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애가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해 지 엄마를 만나는 걸 늘 거부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새엄마를 딸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기 친엄마를 보는 걸 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어요. 제가 재혼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온 날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이제 당신이랑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난다. 그동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제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더니 아내가 웃더군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용서해 줄 거라고.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었나 봐. 당신이 재혼한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더라고. 그건 용서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바람 피운 상대가 내가 모르는 어느 남자였다면 그랬겠지. 하지만 아니었잖아. 그래, 그게 이제야 실감이 확 되네. 아낸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재혼을 한 상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도 금방 엄마 하며 따랐고 저도 비교적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그 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젠 전처가 된 아내에게 가장 큰 벌은 아마 딸아이인 아연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에 이끌린 행동들로 그토록 바라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하나뿐인 자식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 그 자식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된 이 모든 상황이 말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려 그랬나 싶기도 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남들에게 할 수 있는 때가 오긴 왔네요. 평생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합니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평생 잊히지 않은 상처인 것 같아요. 지금도 흉처럼 남아 이따금 저를 괴롭히니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순간의 치기어림이나 충동,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면 견뎌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웃게 될 날도 반드시 온다고 말이죠. 여러분께 털어놨더니 정말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상처가 되는 일이고 전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즐거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함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제 동생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와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비가 올 때면 한숨을 쉬며 한참을 마당을 바라보시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버지의 무능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셨어요. 아버진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일이 생기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는 운수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워낙에 술을 좋아하셔 음주 단속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고 그 때문에 제 유년 시절은 아주 가난했어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시골에서 땅이 없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집도 동네 분들이 알아봐 주셔 남이 살다 버리고 간 집을 어떻게 수리해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진 면허가 취소되었어도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남의 일을 해주려면 할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나 봐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그만 검문에 걸려 무면허로 단속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머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기억은 그 당시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고 또 울었죠. 가난한 형편에 벌금까지 나오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호련히 떠나버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와 동생은 어머니 얼굴을 그리고 또 그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 벌금을 다 갚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에 우린 아버지 친척이 살고 계시는 아주 먼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기분에 들뜬 것도 잠시 막상 도착해 보니 새로운 집도 이전에 살던 집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금이 가 있는 천장, 곰팡이가 피어 있는 벽, 똥물이 넘쳐 흐르던 변기. 보는 것만 해도 암울해지는 그런 곳이었죠. 가끔씩 저는 겁먹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대신 말했어요. 우리 곧 여길 떠날 거야. 응. 그럼 동생은 작게 신음을 내뱉으며 제 손을 꼭 쥐곤 했어요.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돈만 벌면 그 돈으로 매일같이 술을 사드셨어요. 제가 본 기억으론 안주라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것도 아니고 늘 멸치 몇 조각, 김치 조금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드시는 전부였죠. 어느 날은 그렇게 제대로 된 안주도 없이 매일같이 소주만 2병씩 드시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이러다 건강 해쳐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 마라. 이걸론 취하지도 않아. 너는 공부나 해.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진 어린 자식의 걱정도 늘 귓등으로 흘려들으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말처럼 아버진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체력이 달려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는데도 아버진 일만 갔다 오면 늘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시다 잠드시곤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 일찍 또 일을 나가시니 도저히 몸이 버티질 못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아무리 간곡히 부탁해도 아버진 술병을 놓지 못하셨죠. 그곳에서 저희 남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동생과 제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학용품 같은 걸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척척 살 형편도 안 됐고요. 특히 전 여자애니까 더더욱 엄마 없는 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호박과 호박 동생. 이것이 저와 동생의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하필 어린 여자의 별명이 호박이라니. 이제 와서야 다 지난 일이고 가끔 돌이켜보면 내가 뭘 그렇게 못생겼었나 싶어서 슬며시 웃음이 날 때도 있지만 그때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꼭 못생겨서라기보단 제대로 옷도 못 빨아입고 꾀재재해서 호박이라고 했나 봐요.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저는 꽤 오랫동안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도 전 화도 한 번 못 내봤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도 없이 한 달 한 달 살아가기도 빠듯한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비굴함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복종하는 법을 깨우쳤다고나 할까요? 처음엔 화를 내보기도 하고 맞서 싸워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괜히 일만 더 커지고 특별히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으니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요즘도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왕따 이야기를 볼 때면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 때는 예전이고 시골이라 요즘의 왕따랑은 좀 다르긴 했지만 괴롭힘 같은 건 그 시절에도 당연히 있었어요. 아직 어려서 잔인함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와 제 동생만큼 괴롭히기 좋은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냄새나! 저리 가라고! 선생님! 저 얘랑 짝하기 싫어요. 다른 애랑 바꿔주세요. 아이들은 절 보면 서로 짝을 하기 싫어했고 심지어 피구 같은 걸 할 때도 같은 편이 되기 싫어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절 향해 손가락질하고 밀쳐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땐 그냥 혼자 구석에 가 쪼그리고 앉아 떠나간 엄마를 떠올리곤 했죠.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엄마는 왜 우릴 떠난 걸까? 엄마 생각이 꼬리 물고 이어지다 보면 이내 그리운 감정도 원망으로 변하곤 했어요. 왜 어린 우리를 두고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기엔 너무나 벅찬 나이였으니까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손가락질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였고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랑 같은 학년 애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줬어요. 문제는 2살 터울의 오빠들이 뒤에서 저를 흉보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등하굣길에 한적한 마을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꼭 좀 유별난 오빠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며 그곳을 지나면 구태여 가만히 있는 저희에게 시비를 걸거나 놀리곤 했죠. 눈에 띄면 그냥 내버려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 정도가 약한 것이 저를 가리키며 야, 저기 호박 지나간다고 외치는 정도였어요. 보통 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제 동생에게까지 그러니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돌을 골라 그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 말해봐. 누가 호박이야?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저기 집 애가 미쳤나, 씨. 그런데 평소 가만히 있던 제가 나서거더니 그게 안 입구었나 봐요. 하필 제 돌에 맞은 오빠가 저쪽으로 오더니 때리던 신용을 했어요. 전 더 바짝 약이 올라 포식자 앞에선 어린 짐승처럼 대들었어요. 때려보라고.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요. 우리 누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 어린 제 동생이 필사적으로 되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굳이 때릴 필요도 없이 그 오빠들이 한 손으로도 들었다 패대기 칠 정도로 제 동생은 어리고 작았거든요. 나중에 동생이 엉엉 울며 오빠를 말리자 그제야 그 오빠들은 발개질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면 저희 남매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서면 방 한 구석에서 서로 말도 없이 훌쩍거리고 있었죠. 저도 어린 나이였기에 동생을 어르고 달랠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녀석들을 혼내준다 벼르셨지만 막상 그 아이들을 마주쳐도 아버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지금도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좁은 시골 동네에 아는 집 아들이라고 제대로 혼도 못 내셨던 아버지. 그나마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이라곤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원망스럽고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왜 어린아이들도 어쩌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자식이긴 한 건지, 저도 동생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진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왜소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즘 아버지는 체력이 약해지셔 예전만큼 매일같이 일을 나가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돈은 없으시고 담배는 피우셔야겠고 하셔 친척 아주머니 말론 길거리에서 한참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 꽁초를 주워 빈 담뱃갑에 모으시더래요. 아버지가 꽁초를 주워 피우신다는 것을 진즉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친척 아주머니가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니 참 창피했어요. 아주머니 나름으론 안쓰러워하시는 말씀이셨겠지만요. 그래도 친척이라고 그 말씀 후에 담배를 한 보루씩 사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예전엔 시골 인심이 참 좋아서 고기 같은 좋은 걸 못 먹어도 굶진 않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먹을 게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또 시에서 생필품이랑 돈도 나오니 전 그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만 알았지 크게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년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불행의 그림자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기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선 일이 없어 돈을 못 버시는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술을 드셨어요. 갈수록 체형이 말라가면서 눈은 퀭해지시고 얼굴은 점점 검어지시더니 제대로 병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저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불러보는데 아버진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돌아와 달라는 말. 그 한마디만 장례식 내내 중얼거리다 아버지를 땅에 묻었지요.
어린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부쩍 더 찾았는데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현실이 더 고달파질 거라는 걸요. 역시나 그 이후로 우리 남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공짜밥을 먹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시골 동네에 저희 둘만 있을 수 없으니 또 영문도 모른 채 어디 먼 곳에 시설로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짐작하게 된 사실이지만 무슨 정식 시설 같은 곳도 아니고 아마도 미인가 상태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와 동생은 정말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순구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하루에 밥을 두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한 끼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동네에선 그래도 중국집 아저씨가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저희를 불러 짜장면도 해주시고 탕수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곳에서는 짜장면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밤만 되면 짜장면 생각이 났는데 동생도 그랬는지 제게 누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곳에 1년 넘게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저녁은 거의 간단한 간식 같은 것만 주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어떻게든 학교에서 많이 먹어둬야만 했어요. 그래서 급식소 아주머니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죠. 아줌마, 계란 좀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뱃속에 거지가 들렸니? 하나만 주는 거라 했잖아. 배고프단 말이에요. 네가 더 받으면 다른 애들은 뭘 먹으란 말이야? 얼른 안 가? 급식소 아줌마들은 저희를 항상 거지 취급했어요. 그나마 조금 마음이 넉넉하셨던 분이 저를 달래듯 얘야, 고만 좀 달라 해라 하고 말씀하시곤 뒤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시곤 했죠.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서럽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얼굴이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몸무게가 6kg나 줄었으니까요. 그때 저도 동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기죽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한 가지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려는데 동생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공짜밥 먹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려 분한 나머지 패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또래 형들을 불러와서 꼼짝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씩씩하고 활기찬 동생이었는데 그날만큼 서러워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 이후로도 몰래 괴롭힘이 계속되었나 봐요. 동생이 저한테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급식을 주지 않았지만 그날은 학교 측에서 부모님이 바쁜 아이들을 배려해줘 급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보니까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했음에도 부모님이 참석한 아이들은 급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밥이며 반찬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던 돼지고기 강정이 나왔는데 동생은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고기를 조금씩 갖다 먹기만 했어요. 전 그런 동생이 이상하게 느껴져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실컷 퍼다 먹지 왜 안 먹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공짜밥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라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공짜든 뭐든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못 먹는다는 거야. 동생은 말없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럼 여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고기는 조금만 달라 그러거나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많이 받으니까 애들이 달려들어서 나는 공짜만 먹으니까 받지 말던가 조금만 받으래. 그리고 남아도 퍼가지 말래. 그 말에 전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먹지 말랜다고 안 먹냐고 하려다가 미처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시설에서도 제대로 못 먹는데 짓궂은 애들 때문에 학교 급식마저 마음 놓고 먹지 못했을 동생을 생각하니 그간 쌓여온 서름이 한 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동생은 아이들과 싸우고 형들에게 얻어맞은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 한동안 급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아침도 든든히 못 먹고 점심까지 굶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실에 남아있는 동생을 우연히 발견한 담임 선생님이 달래고 다독인 이후에야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동생의 마음속엔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것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애들 구박 때문에 고기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한 것이겠죠. 그 사건 이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했던 제 마음속에도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 같은 것이 자리 잡았고 제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겨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도 나가지 않았지만 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제발 누군가 저희 남매를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버티기엔 너무나 고단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평생의 은인인 외삼촌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외삼촌 부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설 사람들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저희를 데려가려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를요? 그래. 사실은 예전부터 데려오고 싶었는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 왔어. 미안해 얘들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자. 집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그리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집이라는 게 생겼다니. 하지만 시설을 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기뻤지만 너무 눈칫밥을 먹고 살아 그런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부부가 저희를 버리진 않을까, 싫어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사실 외삼촌은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난 이후에도 종종 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주시곤 했어요. 그 시절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외삼촌의 도움이 컸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외삼촌네도 잠시 형편이 어려워져 선뜻 저희를 맡아 키우기가 곤란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저희가 시설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였죠. 갑작스레 들은 어머니의 죽음도 충격적이었거니와 갑자기 데리러 온 외삼촌 부부가 낯설고 무섭기까지 해서 저와 동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어린 시절 저희의 정서 상태가 무척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도 낯설었고 새로 전학 온 학교의 친구들과도 잘 못 지냈어요. 언제나 혼자 있으려 했고 다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학생 쟤는
혼자 지내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쟤한테 가지 말자. 가끔 아이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모두 못 들은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외삼촌이 제게 책을 읽어주시겠다며 사촌과 저를 불렀는데 외삼촌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게 어색하고 싫어서 그만 자는 척을 해버렸지요. 섭섭해 하실 만도 한데 외삼촌은 제가 자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잘 자라고 하시곤 조용히 나가주셨어요. 외삼촌은 이런 제 상태를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저를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술에 취해 외숙모에게 말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낯설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 외삼촌은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타이르셨고 사촌들과도 급하게 친해지지 않아도 되니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숙모도 외삼촌 못지않게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연필 하나, 음료수 하나 사시더라도 반드시 4명분을 사셨고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반찬을 듬뿍 올려주시곤 했어요. 야채 많이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하면 안 된다.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던 외숙모의 따뜻함은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녹여갔습니다. 또 외숙모는 제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저를 데리고 옷과 신발을 사주시고 미용실에 데려가신 일이었어요. 지연아, 우리 지연이 머리가 너무 기네. 우리 예쁘게 자를까? 머리요? 외숙모는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 잘라주시곤 예쁘다면서 듬뿍 칭찬을 해주셨어요. 늘 호박이라고 놀림받던 아이가 그런 칭찬을 받으니 쑥스럽고 민망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외숙모는 저희 남매에게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잘했을 땐 분명하게 잘했다고 해주셨고 혼이 나야 할 땐 혼도 내셨지요. 무엇보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사촌들과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 똑같이 나누셨고 사촌들이 어린 마음에 저희에게 텃세를 부리거나 하면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외숙모와 외삼촌 아래에서 크다 보니 점점 정서도 안정되어 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품었던 생각들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형편을 모르니 기죽지 않고 지낼 수 있었으니 그걸 안 뒤로는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다가오는 저를 의아해하다 자연스레 받아주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삼촌네 집에 들어오기 전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흠칫 놀라며 무서워하던 동생도 이젠 옛날의 쾌활함과 명랑함을 되찾아 나갔으니까요. 저는 그런 동생의 변화가 더 기뻤습니다. 한동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돌이켜보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이었죠. 이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고기나 짜장면 같은 것들을 자주 먹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제게 더 큰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에 진학하고 어느새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시절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소녀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참 한 해도 무심하단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외삼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시고 집에선 말없이 웃기만 하셔 제대로 된 대화도 많이 못 해봤는데 누구보다도 듬직하고 저에게는 정말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은혜도 제대로 못 갚아드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외삼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촌들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드린 제 자신이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장례식 도중 외할머니께서 저희를 가리키며 쟤네들은 그만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쟤들 키울 만큼 키우지 않았니? 더 키우다간 반만 축낼 텐데 내보내라. 먼 발치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죠. 자식을 앞세우시고 슬퍼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유독 외할머니께선 우리를 싫어하셨어요. 명절에 외삼촌네랑 찾아뵈도 저희는 못마땅해 하시는 티를 내시고 사촌들만 몰래 불러 용돈을 쥐어주곤 하셨어요.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 외숙모에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왜 우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외숙모는 자기도 할머니 속은 모르겠다며 말씀을 아끼셨죠.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론 전 내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혈육이라고 할 사람이 외삼촌밖에 안 계신데 돌아가시고 나니 할머니 말씀대로 다시 시설로 가야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지옥 같은 시설로 돌아가기 싫은데 죽어도 싫은데 나중엔 제가 시설로 들어가는 악몽까지 꾸게 되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가 하도 눈치를 보니까 외숙모께서도 제 마음을 짚으셨는지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말씀도 좀 오락가락 하시고 아무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이제 니들 키워봐야 몇 년이나 키운다고 내가 너희 넷도 감당 못하겠니? 너네도 나한테 똑같은 자식이야.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들 마라. 알겠니? 외숙모님은 약속을 실천이라도 하듯 식당에 나가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외숙모가 일하는 식당은 고깃집이었는데 딱 봐도 일이 고되어 보였어요.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오시면 다리가 퉁퉁 부어 오시기도 했고 가끔은 기절하다시피 잠에 드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외숙모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손을 꼭 잡아드리며 다짐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고 그 이후에는 제가 벌어 살림을 보태드리겠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외숙모.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외숙모 몸 위에 이불을 덮어드리곤 했습니다. 외숙모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늘 저를 보면 어찌나 그리 예쁘고 똑부러지냐며 절 칭찬하시곤 했어요. 실제로 전 외숙모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니 그렇게 해서라도 미소를 짓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야, 우리 지연이가 이번에도 반에서 1등을 했어? 대단하네, 대단해. 역시 내 딸이야. 외숙모는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는 날엔 저의 사촌들 앞에서 으뜸으로 치켜 세워주시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땐 외숙모의 칭찬을 받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외숙모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어요. 늘 저희 넷을 키우시느라 팍팍하고 고된 생활을 하시는 외숙모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외숙모의 행복은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사촌 오빠가
외숙모의 속을 꽤나 썩였거든요. 사촌 오빠는 공부엔 일절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늘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는데 가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해서 외숙모가 학교에 가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너 엄마 속을 이렇게 썩여야 마음이 편하겠니? 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어느 날은 꽃 같은 손으로 사촌 오빠를 매질하며 펑펑 우시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나 외숙모는 강한 분이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단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쓰셨고 엇나가는 사촌 오빠도 바로잡으려 하셨지요. 외숙모의 그런 노력 덕분에 사촌 오빠도 방황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외숙모는 저희의 학업에도 꽤나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교육열이 높으셨던지라 저희 모두에게 없는 형편에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대학 가야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학교 가서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졸거나 하면 안 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외숙모가 무서워서라도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정할 때가 다가오자 전 외숙모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외숙모, 저 대학 갈 생각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 거예요. 네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닌데 대학은 왜 안 가니? 네 성적이면 국립대를 충분히 가고도 남는데 그깟 국립대 등록금 얼마나 한다고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시험 준비나 해라. 외숙모는 반드시 제게 대학을 가야 한다며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외숙모에게 부담이 될까 대학에 안 간다는 걸 알았기에 일부러 더 그러신 거였을 테죠. 수능날 외숙모께서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데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외숙모 말씀대로 저는 국립대에 합격했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습니다. 사촌과 제 동생을 포함해서 넷이나 대학을 보내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는 외숙모님이셨어요. 그런 외숙모를 보며 저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외숙모처럼만 똑바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동시에 전 독립을 해 살게 되었어요. 이젠 당연히 제가 외숙모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의 사망보상금은 이미 사촌들과 저희의 대학 뒷바라지에 다 쓰셨을 테니 월급 중 50만 원을 다달이 외숙모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그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친딸 노릇을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허나 외숙모는 이 돈조차 받으시지 않으려 했어요. 지연아, 외숙모는 괜찮아. 이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니까. 외숙모, 저 이 돈 안 받으면 섭섭해할 거예요. 딸이 주는 돈이니까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딸이 주는 돈인데 안 받으면 섭섭해할 거라 하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돈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나 다름없는 조카들인데 외숙모는 왜 그렇게 저희에게 정성을 다하셨는지 제가 결혼할 때에도 외숙모는 저를 불러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가야 한다.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가전은 가장 비싸고 좋은 걸로 사. 그래야 오래 쓰는 법이야. 알고 보니 외숙모는 제가 드린 돈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촌들도 다 같이 울어버렸어요. 외숙모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뭐라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외숙모는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희를 힘들게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는지 그 당시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여기저기 병도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더는 몸쓰는 일을 하시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끼고 아껴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저를 주려고 혼수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외숙모에게 끝까지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 신혼집은 외숙모네랑 4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결혼하고도 외숙모를 자주 찾아뵐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결혼하고서도 나이 드신 외숙모를 잘 챙겨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남편도 넉살 좋게 그저 친인 사이라고 생각하시라며 외숙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요. 외식을 하다가 맛있는 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릴 만큼 남편 어른들 모시는 센스가 좋았어요. 외숙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우리 지연이 결혼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나쁜 남자도 많으니 제가 내심 나쁜 남자를 만날까 걱정했는데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너무 다행이라며 마음을 놓으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외숙모를 찾아뵙는 게 뜸해져 버렸죠. 첫째를 낳았을 땐 처음이라 육아가 정말 힘들었고 둘째를 낳았을 땐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안 형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찾아뵙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외숙모, 죄송해요. 김장김치 도와드리러 갔어야 하는데. 아이고, 됐다. 오랜 사다 먹을 거야. 걱정들 말아라.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고 다녀야 된다. 외숙모는 잘 찾아오지 못하는 제게 괜찮다며 외려 제 걱정부터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년이 흘러버렸어요. 세월도 참 빠르지요. 자식을 키우면서 외숙모 생각이 많이 나긴 했지만 연락은 마음만큼 많이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앞으로 한 20년은 더 건강해 지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해도 무심하시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있는데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사촌 오빠는 말을 잇지 못하다 외숙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숙모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걸요. 한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큰 병이 드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의학적으로 뭘 더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차를 타고 외숙모 곁으로 갔는데 외숙모는 여전히 아름다우신 얼굴로 저와 남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왔니, 지연아? 외숙모. 전 외숙모 앞에서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외숙모에게 잘하자 싶어 옆에서 많은 정성을 다했지만 외숙모는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외숙모가 돌아가신 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어요. 눈을 평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그날을 고르신 건지 외숙모는 그날 저희 곁을 떠나 눈을 타고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돌아올 수 없는 외숙모를 그리면서 외숙모가 젊은 날 제게 주신 그 은혜와 따뜻함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촌 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외숙모가 병상에서 조금씩 쓰신 건데 본인이 죽고 나면 저한테 주라고 남기신 글이라면서요. 너무나 긴 내용의 편지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 간략히 옮겨 보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어느새 훌쩍 자라 시집을 가나 했더니 이제 제법 얼굴에서 나이가 느껴지는구나. 난 너와 함께 살면서 딸이 하나 더 생겨서 정말 좋았다. 한창 공부하기 바쁜 때에도 늘 나를 도와주고 내 대신 동생들을 보살펴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너를 데려왔더라면 좀이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날 어려워하던 네 눈빛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마 넌 모를 거야. 다가가려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했던 우리 지연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하고 마음이 많이 쓰리단다. 지연아, 이제 난 더 살 길이 없다만 다음 생에라도 우리 꼭 다시 만나서 부모 자식으로 살자. 그때 네 엄마가 더 너에게 잘해줄게. 사랑한다, 지연아. 외숙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와 건물, 그리고 암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사촌과 저희 남매 앞으로 꼭 정확히 내소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저랑 동생은 유산만큼은 받기가 곤란하다고 사양했지만 사촌 동생은 생전 고인의 뜻이었으니 정확히 지켜야 한다며 제 몫의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편지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지만 전 외숙모에게 정말 자식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껴 가끔은 마음이 애달퍼지는 자식이요. 그리고 외숙모는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엄마였습니다. 외숙모는 그 누구보다 선하게 사신 분이니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저희를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외숙모의 말대로 정말 다음 세상이 있다면 우리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치며 이젠 외숙모에게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엄마, 평생 동안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